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 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휴가도 못 가시고. 이 동병상련. 네, 동병상련. 집에 호환 마마보다도 무서운 고3 수험생들 수험생들 있어서. 부모님 두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요. 애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거의 뭐 갈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그게 다 알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정말로 여름에 수박 먹고 선풍기 틀고 집에서 이제 방콕하는 것으로 휴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애들이 좋은 학교만 갈 수 있다면, 원하는 데만 갈 수 있다면 뭐. 자, 오늘은 또 우리 할 일을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이거 되게 사실은 저는 예측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전격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트리플 A에서 A 뿔? 더블 A 더블 A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죠, 보통. 예. 이 미국의 최고 국가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을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사실 저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동안 과거에 이번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피치, 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까? 이게 미국의 굴욕이에요. 2011년에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또 다른 이제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최고의 신용 등급을 낮췄고 이번엔 피치입니다. 피치가 이렇게 등급을 강등한 배경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돈 씀씀이 연방 정부의 돈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 세수는 줄고 있고 재정 지출은 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자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네. 이자 부담이 늘다 보니까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난해 2022년 GDP의 3.7%에서 올해 말이 되면 6.3%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이제 합의했지만 2025년에 가면 거의 7%에 육박할 것이다. 네. 이 두 번째가 뭐냐. 이렇게 이 연방정부의 부채, 재정 이 적자가 쌓이게 되면 결국 이것은 미국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이미 GDP의 100%를 넘어섰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 50% 넘으니까 뭐 이거 과다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2배를 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요? 세 번째가 정부의 통제력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 매년 이제 반복되는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정치권이 매번 끝까지 막바지까지 대치하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합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치는 올해 4분기 내지는 내년 1분기에 약한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서 올해는 미국 경제가 1.2% 성장하겠지만 내년에는 0.5% 제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그 피치가 얘기한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바이든이 국가부채 관련해서 디폴트 선언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난번까지 계속 들려왔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달러는 강세란 말이에요. 무슨 맞습니다. 뜻입니까? 이게 사실은 신용평가사가 이 등급을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기 전에는 한 2, 3개월 전에는 신호를 줘요. 등급 전망, 안정적이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이미 경고를 했어요. 네. 근데 이미 6월 말 정도에 이제 여야가 대치 국면을 하다가 결국은 합의를 했거든요. 디데이를 조금씩 뒤로 밀어가면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피치가 이 미국의 국가 최고 신용 등급을 낮춘 것에 대해서 네. 미국 이제 이 행정부 그리고 이제 이 그 자네 옐런 장관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왜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구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이미 굉장히 이제 피치가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미국이 기침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독감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블랙 웬즈데이, 수요일 날부터 목, 금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했고요. 그리고 달러화는 오히려 강세예요. 아니 미국이 정말 이제 문제가 된 건 미국인데 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만일나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됐다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원화 가치를 팔지 않겠습니까? 네. 불안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험 자산인 신흥국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와서 오히려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달러화는 강세예요.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는 게 과거에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2011년 S&P가 미국의 최고 국가 신용 등급을 낮췄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기축통화라는 이유로 오히려 네.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는데 그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역설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현상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 이렇게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니까 지금 미국은 이미 3분기, 4분기에 채권 발행, 국채 발행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네. 발행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이자가,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건 전 세계 상당히 다 부정적인데요. 당장 우리나라 대출 이자도 올라가요. 미국의 10년물 국채랑 연관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네요. 10년물 국채가 종전에 3.8%에서 네. 지금 피치가 강등한 이후로 장중에 4.2%까지 뛰었어요. 불과 사나흘 사이에. 그러다 보니 우리도 지금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른 게 아니라 네.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채권금리가. 그러니까 장기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네. 야,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네.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미국이 어쨌든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추가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막빠지기 때문에 네. 내년 정도 되면 금리 낮출 것이다. 우리 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미리 장기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이번 피치가 이걸 건드림으로 해서 오히려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감으로 해서 야, 그러면 미국은 추가로 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 올려야 되겠네. 우리도 그러면 지금까지는 2% 사상 최대 격차지만 외국인들 봤더니 그동안 이제 금리 격차만을 갖고서 빠져나간 외국인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피치가 이렇게 악재 하나를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자, 지금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치 결정이 자기적이고 오래된 지표에 근거했다. 오히려 부채 한도를 해결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미국의 경쟁력을 위한 기타 투자를 위한 초당적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행정부 기간에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데 니네가 그거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부담과 메디케어 비용 증가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 좀 제한적으로만 좀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니는 너무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안 받아들였군요. 맞습니다. 당시에 네. S&P가 맨 처음으로 이제 등급 하향했을 때와 네. 지금과의 어떤 강도, 파장, 영향을 따지면 왜냐하면 매도 한번 맞아봤잖아요. 맷집이 그렇죠. 생기고 과거에 이런 걸 대응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그나마 반응이 조금은 덜 공격적인 거예요. 과거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니까 미 행정부에서 네. S&P 신용기관이에요. 우리가 나이스 정부라는가 KC 정부와 같이 개인의 신용평가기관,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는 민간회사예요. 네. 아니 민간회사가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의 국가신용금을 떨어뜨리니까 당시에는 행정부가 나서서 S&P 세무조사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예, 미국조차도 세무조사 들어가고. 그런 거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세무조사 들고 전방위를 압박을 했어요. 전방위를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끔찍도 안 해요. 이런 회사들이 흔들리기는 흔들리지만 왜냐하면 인사권도 별도이고 그리고 평가를 해서 일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일이 다른 거지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압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번복하거나 등급을 올리지 않아요. 근데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건 굉장히 낮추기는 쉬워. 근데 네.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장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당시에도 보면 한 달도 안 돼서 2달 정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두 달 정도 다 대부분 달러화만 살려고 안전자산도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미국의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두 자릿수 넘게 떨어졌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다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두 배 정도로 더 힘듭니다. 가혹합니다. 네. 금융시장 안정에는 거의 두 달 가까이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안 걸릴 것이다. 한번 우리가 당해봤기 때문에 한 달이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다 하더라도 어쨌든 네. 그 정도의 파격은 아니다. 과거와 같은 파격은 아니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치도 약간 이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게 아니냐. 실제적으로 아까 미행 정부의 이제 어떤 해명이 맞거든요. 지금 어쨌든 추스리고 가면서 과거에는 이제 이 신용이 좀 불안한 시기였고 2011년은 유럽의 재정위기도 있었고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를 좀 해결해 나가는 막바지 국면에서 과도기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던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조금 이제 미행 정부의 어떤 이제 대응이나 반응도 일정 부분 굉장히 좀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요. 두 달 연속 2%대에 머물러가지고 조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우 영향으로 농축 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는데 오히려 물가 상승률은 조금 둔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아, 이거 괜찮다. 이제 정부가 좀 신이 났어요. 왜 사실은 그러는 거죠, 근데?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3% 상승한 건 네.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 맞는데 두 가지예요. 기저효과. 기저효가 지난해 7월이 역대 최고였어요. 너무 높았으니까. 6.3%. 네. 6층 위에 6.4%. 6.3%가 IMF 이후 최고 악의 물가였고요.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2.3%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9% 넘게 오른 거예요. 1년 그러네. 사이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석유류 가격이 25% 넘게 떨어졌어요. 근데 석유류 석유류 가격이 또 올라간다던데. 그러니까 이게 7월 데이터니까. 아. 7월 데이터니까 석유류 가격이 25% 넘게 내렸는데 이거 역시 1985년 이후 하락폭으로는 월간 하락폭으로는 가장 커요. 그러니까 기저효과하고 기름값 하락이 전체 물가를 낮췄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상추의 경우에는 한 달 만에 88%. 상추, 시금치, 오이, 지금 배추값까지 막 오르고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배추값 너무 올라가지고 김치 못 담근다는 얘기도 하고요. 맨날 상추값 가지고 이 물가를 가늠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항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불과 한 달 사이에 막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폭염하고 폭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이 소식 듣고 사실은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요즘 별로 기분 좋을 일이 없었는데 상온 초전도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원래 자기부상 뭐 열차 이런 거 할 때 마이너스 200 몇십도 막 이래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상온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술렁이고 일부 기업에서는 상한가 기록하고 투기 광풍이 막 지금 생각이 되고 그래요. 자, 맞습니다. 초전도체가 일단 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보게 되면 아마 이거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네네. 자석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있긴 했어요. MRI라든가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이제 고속 반도체라든가 굉장히 많은 쓰임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연구소가 발견했다면 노벨상감이라는 거 기본으로 이제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에서 이거 가능하냐? 마이너스 260도 이상. 영하 260도 이상 하기에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 조건에서만 가능했던 게 지금 상온에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아름아름 전해지다 보니 국제적으로 상온 초원제초가 이제 국내 이제 민간 연구소에서 퀀텀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이 난제를 극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인가? 이게 일부에서는 사실이다. 전문가 아직 이제 시기상조다. 맞습니다. 아직 이제 이게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보여줬던 화면만 갖고서는 아직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증시에서는 이걸 미리 반영하거든요. 2차 전지 광풍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B2 열풍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가파르고요. 여기에 단일 종목 초전도체라는 것, 여기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거나 초전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흘 연속 상한가.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나흘째, 무슨 얘기야? 떨어져? 그렇습니다. 네이처라는 학술지에서 근거 없다. 네. 일단 근거가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일부러 자기네가 가격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여기 투자하고 있어 B2가 늘고 있어요.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두 종목, 이 종목들에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획기적인 거 맞고요. 실제로 맞아서 이게 한다 하더라도 상용화되기까지 한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돈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또 갈려지는데 일단 이 소식이 먼저 나오니까 전 세계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우리 민간 기업에서 연구해서 이제 결실을 봤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B2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전 B2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절대 안 됩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상온 초전도체가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면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예, 한 달 정도 지금 관련 이제 획기적인 연구 성과인지 여부를 대해서 지금 전부 다 국내외에서 다 이 연구하고 있어요. 검증을. 이 사람들이 준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 실현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가상의 조작 데이터인지. 왜냐? 이게 너무나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빈번히 거짓말, 가짜 데이터가 많았구나.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 보이면 양자 컴퓨터의 논리 굉장히 수십 년 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검증 단계를 거쳐서 논문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확실하다라는 이제 이 라이센스를 획득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주기적으로 조금 돌던데요. 이런 식의 모습은. 맞습니다. 좀 위험하네. 왜냐하면 시중에 빚 갚지 않고 자금 갖고 있는 자유가 100조 원이 넘어요, 가계가. 이걸 지금 어디에다 호시탐탐 빚은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은 말아봐야 5에서 6, 7%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이상 수익 날 곳을 찾다 보니까 2차 전지 그리고 난 다음 초상원 초원 이 도체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초전도체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뭐 바이오라든가 갈 수 있는데 이게 테마를 찾아서 굉장히 투기성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본인의 자본으로 위험하지 않은 정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B2는 너무 위험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했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딱 때가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좀 본인이 판단을 합리적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부안해동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조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